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맞춰 각 팀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지난 한 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반가르트 옴스크와 체스카 모스크바가 플레이오프 3라운드를 뚫고 각각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콘티넨탈 하키리그 KHL 2020-2021 올 시즌 가가린컵을 들어올릴 플레이오프 파이널 최종 승자는 어느 팀이 될까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6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68회 출발했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 오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68회 박힘찬 PD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다른 업무, 다른 촬영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함께 출연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비디오 없이 오디오만 나가게 됐네요. 애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복귀했다가 이제 좀 한가해졌다 그랬었는데 또 바로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다음 회에 박임찬 PD 같이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NHL과 KHL 많은 이야기들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NHL은 트레이드 마감일이 있었죠. 오늘 이현숙 기자님이 NHL 올 시즌 트레이드 마감일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KHL은 이제 플레이오프 거의 끝나갑니다. 가가린컵 파이널 대진이 결정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마지막 7차전이 있었는데 이현숙 기자와 저 둘 다 지금 새벽까지 그 라이브를 시청하고 조금은 피곤한 지금 모습으로 금요일 오전에 지금 나와 있네요. 잠시 후에 또 그 이야기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해주신 소중한 댓글 먼저 소개해드리고 또 의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겠습니다. 프랜시스 기원님이 4월 8일 목요일에 댓글 주셨는데 지난 267회 저희 녹음 직후에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잭 캠벨이 선발 10연승으로 무려 96년 만에 토론토 프랜차이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0경기 94.4%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숫자입니다. 지난달에 연패와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팀이 많이 흔들렸는데 캠벨이 있어 든든합니다 하셨습니다. 프랜시스 기원님은 토론토에 늘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죠. NHL 토론토의 잭 캠벨 선수가 4월 7일 몬트리올전 승리로 개막 후 10연승을 기록한 날이었어요. 역사 깊은 토론토 구단의 신기록이었고요. 1월 16일에 올 시즌 개막해서 첫 출장 이후에 11경기 출장에서 11연승까지 이어가다가 몬트리올전에서 패배가 되면서 11연승에서 기록은 마감됐습니다. 네, 잭 캠벨 선수 기록은 끝났지만 한 번씩 질 때도 있는 거죠. 네, 앞으로의 활약을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프랜시스 기원님 댓글 잘 봤고요. 썬딘13님 4월 9일 금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방송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 NHL, KHL 소식은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국제대회에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한국 대표팀은 많이 걱정되네요. 올림픽 점수는 4년 남짓이면 빠질 거라 랭킹 내려가는 건 불가피한데 국내 팀은 점점 사라지니 생태계가 붕괴되는 듯한 느낌이라. 지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올림픽 예선전 경기력이 걱정됩니다. 성적은 전혀 기대 안 하지만 스코어 차가 과거로 돌아가는 폭망이 나올까봐 걱정되는군요. 바이러스 대유행 조짐이 있다는데 세 분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인사로 마무리 주셨네요. 이 댓글 내용은 저희도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 심히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랭킹 떨어질 거다 이현숙 기자님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 평창 올림픽 이후로 딱 3년 만에 마치 올림픽 유치 이전의 상태로 순식간에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더 안 좋아졌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안 좋아졌잖아요. 암담한... 아시아리그도 안 하고 하이원마저 사실상 예전만큼 그 경쟁적으로 돈을 쓰지 않고 있고 대면 킬러 웰즈 해체됐고 웨일스 해체됐고 그러니까 만약에 웨일스가 남아 있었다면은 하이원이 지금처럼 운영을 해도 그러니까 조금은 덜 이제 예전보다 좀 덜 신경 쓰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보면 좀 팬분들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예전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상태를 딱 보시면 아시아리그도 없죠.
국내 대회가 뭔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대회도 없죠. 그리고 그 아시아 리그도 지금 뭐 정황상의 문제로 못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아시아 리그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올해도 당장 2021, 2022 시즌도 불투명한 상황이죠. 뭐 여행을 문제를 자처하고 오직 클럽화 됐죠. 지금 일본 팀들도 전반적으로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팀 숫자라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사회인 비슷한 팀들, 좀 회사랑 이제 겸업을 하는 그런 팀들로 몇 팀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친구들은 국내 리그로 가면은 팀도 더 많이 확충이 되고 더 이제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일본 지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우리나라는 세 팀입니다. 지금 두 팀 됐죠. 두 팀이 됐잖아요. 네. 그럼 뭐 리그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로? 이거는 지금,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사실 실업팀에서도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 흐름을 봤죠, 작년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그리고 그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대학 팀들과 실업 팀들 차이가 그 올림픽 딱 요 그걸로 정말 커져 버렸습니다. 진짜. 예. 이제 왜냐면은 실업팀의 그 성적이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력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더 커졌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메워지지가 않고 있죠. 사실 뭐 그것도 어려운 거고요. 지금 그 환경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3년 만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그 자국 그 리그 같은 부분이 참 국제 무대 경쟁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네. DL 같은 경우가 이제 아래쪽에서 탄탄하게 다지고 들어오면서 쭉쭉 올라가고, 지금 뭐 언더 18, 20, 탑 디비전 다 지금 성과를 내고 있죠. DEL 독일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예전에 이제 독일 이제 DL 경쟁력 언급드릴 때는 그 레드불 아카데미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다져온 그런 거 언급 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부터 밑에부터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런 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못 됐죠. 네.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A팀을 이렇게 번영을 한 이 공은 있지만 조금은 이제 그쪽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제한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도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여파가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고, 당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이런 경기력 같은 부분을 본다면은,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 소집을 해도 기아 선수들이 참가할지 안 할지도 알 수가 없어요. 네네.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정황적인 그 코로나 같은 그런 여파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의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해서 참가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사실 강제할 여력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또 1년 동안 그 선수들도 쉬었기 때문에 기량을 또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지금 당장 이제 좀 있으면은 올해 또 D1A 캘슨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행인데 올림픽 예선 한단 말입니다. 8월에.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그런 1년의 경기력들을 보면은 이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대한 의문이 너무 많이 들어요. 썬딘 13님 걱정이 드는 거죠. 이 스코어 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뭐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쟁적인 그런 환경도 조성이 안 돼 있고, 선수들이 기량을 이제 그 유지할 만한 최소 그 정도에 대한 리그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리그도 개최가 안 되거나 뭐 가지고 있지 못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여건 같은 부분, 기아 선수 빠질 거고 아래쪽에도 신경을 안 써서 이제 그 올림픽 세대 이후에 뭔가 좀 파이프가 조금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국제 무대 성적을 기대하기에는 지금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이제 쭉 보고 봤을 때. 네. 참 그래요. 올림픽 유치 하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렸잖아요. 3수 했나요 그때? 네. 그런데 지금 뭐 진짜 한 3년 만에 초고속으로 2000년 이전의 상태를 향해서 지금 막 순식간에 회귀하고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올림픽 이후에 한다고 했던 계획들도 목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뭐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상무팀 없어지고
아시아리그 중단됐고 기약 없고 정몽원 회장 퇴임 후에 새 회장 취임도 안 되고 있고 실업팀 해체. 거기에 뭐 케빈 콘스탄틴 감독, 패트릭 마르티넷 감독, 그 우리나라 하키 발전에 기여했던 외국인 지도자들도 우리나라를 하나둘씩 떠나고 그렇죠. 여기에 뭐 여전히 유소년, 초등고, 대학교, 아마추어 쪽 저변은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하고요. 아,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부디 좀 우리가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열정적으로 쏟아부었던 그런 노력이 좀 되살아났으면 좋겠고 좀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 리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간절한 마음일 뿐입니다. 예. 올림픽 점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900점 그러니까 그 잡혀 있는데 지금 뭐 이거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이때 아래로 받았던 팀들, 우리나라가 자동 진출하면서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900점을 획득을 하는 확보를 하는 바람에 밑에 벨라루스, 라트비아, 프랑스, 카자흐스탄, 덴마크, 오스트리아까지 우리나라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팀들한테 추월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순위 자체는 이제는 그래서 이걸 유지할 만한 동력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올림픽이 이거 정말 또 제 개인적인 사용인데 올림픽이 목표로 끝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네. 딱 그 느낌 이전이랑 이후랑 너무 이 느낌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쭉 장기적인 플랜이냐 올림픽 딱 여기 깃발 딱 골인 지점 골인 했죠. 네. 올림픽 유치하고 올림픽 치르면 그냥 끝. 약간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아닐 수 있죠. 이제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왜 몰라주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좀 아까워요. 이제 뭐 애써 이렇게 그 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팀을 올려놨는데 거기서 이제 좀 터지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면 올림픽 버블일 수는 있죠. 뭐 사실 이제 그 버블이 굉장히 나쁜 의미도 있지만은 뭐 좋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꺼질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꺼질 줄은 몰랐습니다. 3년 만에.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 5년에서 7년 정도까지도 진짜 길게만 봤거든요. 근데 예, 좀 많이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네. 선든13님 댓글 보면서 저희의 마음도 참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네요. 일단 댓글 감사히 좋은 의견 잘 봤습니다. 프랜시스 기원님이 4월 10일에 또 댓글 주셨어요. 토츠는 말도 안 되게 템파 박살낸 재작년부터 자존심에 취해 완전 맛이 간 건지 몇 경기 못하는 순간 라이네처럼 생각의 의자에 앉혀놓거나 로슬로빅처럼 헬티 스크래치로 쪽주는 감독 밑에서 누가 열심히 하고 싶을까요? 선수 길들이기도 정도껏 해야지 말입니다. 비슷하게 밥콕이 토론토 감독 시절 마노와 보제칸테 했던 헛짓거리 역시 요즘 한국 군대에서조차 진격감이고요 하셨네요. NHL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의 존 토토렐라 감독의 코칭 스타일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좋게 안 보시는 듯 하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류의 감독의 부작용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나가는 감독들의 부작용이 말씀하신 대로 막 좀 자식이 감독이 딱 기준에 맞지 않는 플레이를 하면은 그냥 벤치 앉혀버리고 경기 안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잘 쓰면은 되게 누적이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성적도 안 난다. 이 역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토트레 감독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좀 큰 자극이 빡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 한동안. 그런데 다시 이 역치가 높아집니다. 그럼 그 뒤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안 칩니까 벤치에? 그러니까 효과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악순환이 솔직히 이런 좀 감독들에게는 좀 자주 나타나는 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토토렐라 감독이 좀 나쁘게 말하면 약발이 빠진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뱁콕은 참 그거죠. 이제 그 만화 이야기 해주셨는데 만화한테 그 리스트를 작성해 오라 그랬어요. 그 설렁설렁 뛰는 놈들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도 코칭 스타일이 옛날에는 이런 게 괜찮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요즘 선생님들도 저희 뭐 학교 다닐 때는 막 맞았잖아요. 네. 그 체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진짜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뎁콕 감독이나 토토렐라 감독 이런 것도 시대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좀 적응 못, 그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다가 그 이제 지금 그 시대에서는 이제 통용이 안 되는 그런 게 된 거죠. 예, 그런 걸 좀 못 맞추는 건데 사실 두 감독의 저는 지도력 자체는 아직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좀 스타일, 그렇죠. 코칭 스타일이 스타일. 네. 요즘 시대랑 맞지 않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긴 됩니다. 동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프랜시스 기원님 또 하나의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권오후님이 4월 12일 토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힘PD님 계획하고 계신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청취자들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인사 주셨네요. 박힘찬 PD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언제쯤 애청자분들과 공유가 될 것인가 오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댓글 소개하면서 다음 회 복귀를 하면 그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콘텐츠를 통해서 도움을 청합니다라고 메시지가 떴었는데 그것에 대한 공유 어떻게 할 건지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권어우님 댓글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마님 4월 10일 토요일 댓글 주셨어요. 블루스는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 행이 간당간당할 수도 있을 듯 하셨네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최근에 7연패를 당하면서 5위까지 밀려났었는데 그래도 지난 한 주 분위기 반전을 했고 또 애리조나가 연패 빠진 바람에 일단 4위로 올라왔는데 4위 싸움은 계속 되죠. 예, 간당간당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NHL 이야기 때 한번 또 세인트루이스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마님 감사하고요. N.리님 4월 14일 화요일 댓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라 이번 주는 할 얘기가 많으실 테지만 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제가 NHL 처음 보았던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에는 전체 팀의 3분의 1 정도는 범접 불가능한 전설의 골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색, 라, 루옹고, 벨포어, 브로데르, 오스굿 다 적지도 못할 만큼 많이 떠오르고 이들은 하나같이 대체로 꾸준하게 몇 시즌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엘리트급 골리의 수도 줄었고 그나마도 한두 시즌 반짝하고 롱런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라고 하면 2라인 패스 정도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전술적 변화가 있어서 골리에게 불리해진 건지 아니면 추억 보정이 되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하셨어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 훌륭한 골리들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신데요. 이현숙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딱히 그 골리의 수준이 그러니까 좀 요즘에는 좀 아주 그렇게 진짜 프랜차이즈급 엘리트 진짜 슈퍼 골리가 없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반적으로 이 언급해 주신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인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스탯라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셰크 빼고는 아주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그런 스탯라인을 남긴 선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홀리들 라인이랑 비교를 해봐도 막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브로데르 선수는 세이브 성우 좀 낮아도 뭐 퍽을 간수한 능력 이런 게 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또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평가는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막 지금 최근에 좀 잘하는 그런 꼴리들과 비교를 해봐도 전반적인 스탯 라인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막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NHL이 룰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을 유선시하게끔 변해왔어요. 그러면서 골리에게 좀 불리하게끔. 그렇죠. 네. 그렇게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투라인 패스랑 같이 이제 병행됐던 이제 그게 이제 룰 변경이 투라인 패스 있었고 중립 지역 축소됐고요. 그 해 때. 그리고 아이싱 이후에 선수 금지도 딱 그때 됐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리한 그거죠. 룰 변경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골리 장비 규정이 바뀐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슈팅 이후에 수비를 막고 나가도 공격 지역에서 페이스오프가 이루어진다라든지, 그다음에 파워플레이 때 공격 지역에서 페이스오프를 시작한다든지. 옛날에는 파워플레이 때 공격 지역에서 페이스오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파워플레이 때 공격 지역에서 아닌 페이스오프를 시작을 해버리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요즘에 파워플레이 전술도 굉장히 세련돼졌습니다. 그게 이제 세련돼진 지가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큰 변화가 있죠. 3대3 연장의 도입. 이런 부분.
이건 사실은 인상적으로 굉장히 꼴리에게 좀 계속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룰 변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스테라이드 큰 차이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골을 많이 먹히는 걸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그러니까 경기 조성됐단 안에서 말이에요. 어떤 팬들의 기억 속에서 존재감이나 임팩트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그렇죠. 조건에 의해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여건이 좀 조성이 되어 왔던 거네요. 그렇죠. 네. 계속 이제 조성이 되어 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굉장히 역습. 요즘에는 이제 슈팅을 많이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면 얼마나 이제 높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지역에서 이제 슛을 만들어내 이런 것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애널리틱이라든지 이런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발전을 하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거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스탠라인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요즘 골리들이 스탠라인에서 예전에 이제 언급 주신 요런 선수들보다 좀 밀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도 뭐 바실렙스키라든가 요즘 프라이스라든지 프라이스는 이제 조금 룬드크비스트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투라인 패스 이후에 들어온 골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골리들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골리의 레벨 차이는 오히려 사실은 골테크닉 수준은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테크닉이라든가 아니면은 장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 뭐 훨씬 더 좋아지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룰 변경에 의해서 약간 좀 좀 실점이 그러니까 더 위험한 찬스도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네. 피츠버그 트랜지션 하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뭐 2대1, 3대1 찬스 막 역습에서 그런 거 막 달려오면서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저는 좀 뭐 전반적인 골리 레벨은 올라갔는데 이런저런 그렇죠. 여러 변화에 가지 의해서 공격을 중시하는 이런 룰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그렇게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골리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립니다. N.리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4월 15일 목요일에 볼치 레츠고님이 댓글 주셨어요. 템파가 내슈빌에게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경기보다 3피리어드 중반에 꺼버린 것은 처음이네요. 실점 대부분이 수비진의 빈번한 가출과 턴오버 때문이었기에 사실상 그걸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맥클레이니가 오히려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템파 디펜스 쪽이 이기는 경기나 지는 경기나 할 것 없이 조금씩 불안하기는 합니다. 맥도너 인터뷰 들어보니 선수들 본인들도 많이 화난 것 같은데 부디 이 경기가 보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볼치 레츠고님 템파베이 응원하고 계신데요. 템파베이가 내슈빌에게 2대7로 크게 패한 날 그 경기에 대한 소감을 주셨습니다. 2대7 템파베이 올 시즌 최다 실점 경기 최다 점수차 패배더라고요. 그만큼 내슈빌이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내슈빌이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별로 뭐 지는 거 별로 개념치 않으셔도 되고 근데 이 약간 좀 하소연하는 이 글을 올릴 때마다 항상 맥클레니가 등판을 했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안해야 된다. 바실렙스키 있잖아요. 바실렙스키 나왔을 때 막 이렇게 대판 깨지고 이런 건 전 별로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맥클레니가 올해 보면은 3승 5패 1연장패입니다. 그러니까 66%에 졌다라는 거예요. 나온 경기에. 맥클레인이 나오면 승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대패를 해도 그게 뭐 맥클레인이만의 탓은 탓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템파베이의 결과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경기력은 거는 그렇게 바뀐다. 그렇죠. 라는 게 수치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9경기에서 9경기죠. 9경기에서 3골 이상 실점한 경기가 6경기인데 그때 보면 이거는 근데 바실렙스키가 나오면은 완전 다릅니다. 경기가. 지금 32경기에서 25승 6패 1연장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실렙스키가 나왔는데 8실점, 7실점 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하향세가 그려진다. 요러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맥크레이 나왔을 때 7실점 괜찮습니다. 아직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볼츠 레츠고님이 계속 템파베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실 때마다 연습 기자님은 전혀 걱정 마십시오. 전혀 걱정 안. 오늘 플로리다 잡는 거 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한 번 말씀드리네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 다 소개해드리고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참여해주시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항상 각 플랫폼마다 댓글의 창구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이야기 들려주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 후원까지 항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하인드댓 268회 잠시 후에는 NHL 지난 한 주 정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주간 리뷰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월요일이었는데요. NHL 주간 MVP 3스타스 발표가 있었어요.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기 활약 기준으로 세 선수가 선정됐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죠. 첫 번째 스타 위니펙 제츠의 골리 코너 헬러벅 선수입니다. 3경기에 3승 모두 승리했고 93.38% 세이브 성공률에 평균 실점 1.67, 셧아웃 한 번 있었습니다. 오타와전 한 경기, 몬트리올전 2경기 나와서 위니펙의 3연승에 기여를 해줬고요. 특히 몬트리올전에서 셧아웃 포함해서 2경기에 총 55세이브 2실점 활약이었네요. 두 번째 스타로는 토론토 메이플립스의 센터 오스틴 매슈스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3경기에 6골 2도움 8포인트였는데요. 캘거리전 결승골 포함해서 2골, 몬트리올전 1골 1도움에 오타와전 3골 1도움 해트트릭. 좋은 활약이었어요. 3경기 모두 멀티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토론토도 연승을 달렸고요. 현재 리그 골 랭킹 크게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타로는 댈러스 스타스의 핀란드 출신의 레프트윙 루페 힌츠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4경기에 2골 6도움 8포인트였는데요. 시카고전 1골 3도움 4포인트 특히 빛났죠. 플로리다전에서도 2도움, 내슈빌전에서도 1골 1도움. 역시 3경기 연속 멀티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댈러스도 2승 1OT로 또 많은 승점을 챙겼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헬러벅, 매슈스, 힌츠 선수까지 이렇게 지난주에 NHL에서는 가장 빛났던 세 선수로 선정이 됐네요. 자, 오늘 이제 지금부터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각 디비전별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어떤 판도 변화가 있었는지 각 팀별로 간략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일단 참고의 말씀 한 가지 드려야 될 게 현지 시각 기준으로 4월 15일 목요일, 한국 시각 기준으로 4월 16일 금요일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각에 진행되고 있어요. 많은 경기들이. 지금 이 시각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 결과는 제외한 생타에서 어제 경기 종료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일단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사실 오늘 268회 NHL 파트의 메인 요리는 잠시 후에 다루게 될 트레이드 마감일 정리입니다. 그래서 4월 12일자 현지 시각 기준으로 트레이드 마감일이 있었죠. 오늘 각 디비전 주간 리뷰는 평소보다는 좀 간략히 다룬다는 점, 이 점도 일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센트럴 디비전,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순위별로 어제 경기 종료 기준 현재 순위별로 한 팀씩 살펴볼게요. 1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플로리다전 홈 2연전 수입했고 디트로이트전 홈 2연전 1패 1OT. 플로리다전은 만족스러웠고 디트로이트전은 불만족스러웠는데 아무튼 디비전 선두로 올라섰던 지난주였고요. 2위는 템파베이 라이트닝입니다. 지난 한 주 2승 1패 2위로 한 단계 상승을 했고요. 수비수 에리크 체르나크 선수가 16일 만에 복귀를 했는데 공격수 스티븐 스탬코스 선수는 부상을 입어서 결장하고 있네요. 오늘부터 플로리다전 홈 2연전, 캐롤리나전 홈 2연전 이 상위권 두 팀과의 아주 중요한 4경기가 시작되는 템파베이 라이트닝입니다. 3위는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캐롤라이나전 원정 2연전 수입을 당한 게 좀 컸네요. 6연승 후에 3연패가 있었고요. 지난 한 주 1승 3패 1위에서 3위로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1위 캐롤라이나, 2위 템파베이, 3위 플로리다가 똑같이 승점 58점인데 캐롤라이나 41경기, 템파베이 42경기, 플로리다 43경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4위는 내시빌 프레데터스입니다. 지난 한 주 4승 1패 최근 13승 3패 기세는 계속됐습니다. 특히나 내시빌이 올 시즌 슈다웃 가면 5전 전승이더라고요.
올 시즌에 연장 이후 승부에서 9경기, 연장 이후 9경기를 했는데 8승 1패.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댈러스 스타스와 아주 상반되는 기록을 나타내주고 있는 네이시빌 프레데터스입니다. 5위는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콜럼버스전 원정 2연전 수입으로 지난 한 주 2승 1패했고요. 6위는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2승 2OT 4경기 모두 승점 챙기면서 6위로 한 단계 순위 끌어올렸습니다. 한 달 정도 결장 중인 공격수 알렉산드르 라들로프 선수는 결국 시즌 아웃됐고요. 오프 시즌에 부상을 입었던 골리 벤 비숍 선수는 올 시즌 출장이 어렵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7위는 콜럼버스 블루제킷입니다. 지난 한 주 2패 1OT 최근 2승 8패 2OT 이어지면서 7위까지 순위가 내려가 있습니다. 8위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캐롤라이나전 원정 2연전 수입을 했죠. 선두 캐롤라이나에게 아주 고춧가루를 뿌렸던 디트로이트였는데 공격수 조던 스털 선수가 캐롤라이나전에 나와서 통산 1000경기 출장 달성했고요. 공격수 바비 라이언 선수는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다는 소식이 있었던 디트로이트였습니다.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정리를 해봤는데 이현수 기자님은 이 디비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댈러스 내슈비 차이는 사실 그겁니다. 연장 이후에 승부.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흐름 좋았던 적도 있지만 댈러스도 이제 시즌 초반에 흐름 좋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많은 부분을 다 계산하면 내슈빌은 연장에서 1패밖에 안 했는데 댈러스는 연장 이후 12패를 했어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다 났다. 이걸 반만 잡았어도 거의 지금 다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별 차이가 없는. 왜냐하면은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요걸 반만 잡았어도.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댈러스가 그래 최근에 이제 경기력 자체는 괜찮은데 좀 연장에서 근데 요런 것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톱 3는 여전히 항상 그 친구들이 있고 다음에 제키스는 좀 많이 어려워졌죠 이제. 예. 그러면서 좀 마감이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였는데 올 시즌은 또 뭐 좀 밑에서 좀 맞히는 걸 피할 수가 없게 됐네요. 네.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오늘 템파베이 플로리다 현재 맞대결하고 있고 뭐 캐롤라이나도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위권 순위판도 아주 촘촘한데 또 한 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스코샤 노스 디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1위 토론토 메이플립스입니다. 몬트리올전 원정 경기에서 지는 바람에 6연승이 마감됐는데요. 최근 10경기에 9승 1OT 후에 첫 패였어요. 골리 잭 캠벨 선수 오타와전 27세이브 5실점 부진했지만 11연승은 했는데 이후에 몬트리올전 21세이브 3실점 패배로 개막 후에 11연승은 끝났습니다. 2위 위니펙 제츠입니다. 지난 한 주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에드먼턴을 제치고 2위로 한 단계 순위가 올라갔고요. 3위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인데요. 오타와전 원정 2연전 수입을 했어요. 올 시즌 오타와전 8전 8승으로 마무리한 에드먼턴이었습니다. 이후에 5일 동안 경기가 없는 사이에 3위로 한 단계 순위가 내려가 있네요. 4위는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인데요. 최근 1승 4패로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졌고요. 5위는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4연패 후에 지난주에 3연승했어요. 경기가 없었던 밴쿠버를 제치고 5위로 복귀했습니다. 공격수 밀란 루치치 선수는 토론토전에서 통산 1000경기 출장 달성을 했군요. 6위는 밴쿠버 커넉스입니다. 총 21명의 선수가 코로나19 리스트에 올라갔죠.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2일 동안의 모든 경기가 취소된 상태고요. 4월 16일 에드먼턴전부터 일정 재개한다고 합니다. 올 시즌에 NHL 정규리그도 이 밴쿠버 경기가 밀리면서 5월 16일까지 일단 정규리그 일정이 연장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플레이오프 일정도 연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나온 소식인 또 아직까지 회복한 선수들이 몇 명 안 돼서 금요일도 연기입니다. 에드먼턴전도 연기 발표됐습니까? 그래서 더 미뤄집니다. 아하. 그렇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길어지네요 이게. 진짜 올해 밴쿠버는 지독하게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리는지 안타깝네요. 네, 좀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밴쿠버 지난주에 골리 네처 댐코 선수와 5년 2,500만 달러 재계약 발표했고요. 테너 피어슨 선수와도 3년 975만 달러 재계약 있었습니다. 최하위 7위 오타와 세너터스인데요. 에드먼턴전 홈 2연전 수입 당했죠. 올 시즌 에드먼턴전 8경기에 8패, 승점을 1점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위니펙전 승리하면서 4연패 탈출은 됐는데 최근 1승 5패, 최하위 탈출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오타와 세너터스네요. 네. 뭐 토론토는 솔직히 지금 좀 캠벨이 그동안 좋았는데 지금부터 솔직히 조금 좀 불안합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그 아주 좋을 때랑보다는 많이 이제 좀 떨어진 게 많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최근 4경기에서 캘거리, 몬트리올, 오타와 몬트리올을 이렇게 4번 만났는데 13실점입니다. 예. 요거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조금 못해도 워낙 이제 토론토가 공격이 좋으니까 그걸로 커버가 되는데 안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벨이 진짜 답안인가라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제 좀 백업 플랜이 있긴 있는데 요걸 이제 또 얼마나 잘 그 써먹을지는 이제 좀 이제 뒤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예. 그래서 좀 캠벨이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 좀 관측이 된 거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 그리고 에드먼턴은 조금은 힘이 약간은 조금은 또 불리한 포지션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2경기 덜 하긴 했는데 5점 차이가 나니까 조금은 좀 불안한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뭐 캘거리, 밴쿠버는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경기 숫자가 그냥 더 많을 뿐. 그래서 승점 차이가 나는 것일 뿐 별 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몬트리올은 여전히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몬트리올 입장에서는 뭐 1라운드 토론토 만나는 게 거의 유력한데 이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 어려운 승부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예상되고 있네요. 스코샤 노스 디비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혼다 웨스트 디비전 보겠습니다. 현재 1위 콜로라도 애벌렌치입니다. 지난 한 주 4연승 달렸고요. 디비전 선두를 지켰습니다. 최근 20경기에 17승 1패 2OT라는 엄청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골리의 요나스 요한손 선수가 애너하임전 셧아웃으로 NHL 데뷔 첫 셧아웃 기록했었고요. 공격수 가브리엘 란데스코그 선수는 애너하임전 결승골 포함해서 1골 2도움하면서 통산 500포인트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골리 데번 누브닉 선수가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이적 후 첫 경기 승리가 있었고요. 근데 골리 필립 구루바워 선수가 코로나19 프로토콜에 올라갔어요. 2주 아웃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위는 베이거스 골드나이츠입니다. 지난 한 주 선두 콜로라도와 똑같이 4연승 달렸고요. 선두와의 거리를 유지했던 베이거스였어요. 공격수 맥스 패처레티 선수가 LA전에서 통산 300골 달성했습니다. 3위 미네소타 와일드 역시 변함없습니다. 세인트루이스전 원정 2연전 1패 1OT라는 결과가 좀 아쉬웠네요. 골리 안티란타 선수가 애리조나전을 통해서 23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던 미네소타였습니다. 4위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지난 한 주에 3승 1패. 앞선 7경기 6패 1OT에서 분위기는 전환이 좀 됐고요. 4월 17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에 세인트루이스 대 애리조나 올 시즌 정규리그 양팀의 마지막 맞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4위 싸움하고 있는 두 팀의 중요한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애리조나전 토요일에 끝나면 콜로라도와 3연전, 미네소타와 4연전 상위권 팀들과 아주 또 중요한 7경기 부담스러운 경기가 예정돼 있네요. 다음 5위는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베이거스, 콜로라도, 미네소타 1, 2, 3위 최상위권 팀들과 원정 4경기를 했던 지난주였는데 4경기 다 졌어요. 최근 5연패 빠진 애리조나 결국 5위로 순위도 내려갔습니다. 지금 4위 세인트루이스, 5위 애리조나인데 애리조나가 세인트루이스의 이제는 승점도 뒤지고 경기 수에서도 불리해졌습니다. 그나마 남은 일정을 보면 세인트루이스는 콜로라도, 미네소타, 베이거스와의 경기가 많이 남아있고요. 반면에 애리조나는 세너제이, LA 이런 팀들과의 경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일정에서의 부담감은 좀 애리조나가 덜한 상황이긴 하네요. 아무튼 세인트루이스와 애리조나의 5위, 4위 싸움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하위권 6위 세너제이 샤크스 지난 한 주 1승 3패를 기록했고요. 7위 LA 킹스 최근 2승 6패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LA가 공격수 엘렉스 아이어폴러 선수와 4년 1,600만 달러에 재계약했던 지난주 소식이 있었어요. 8위 애너하임 덕스도 지난 한 주 2승 2패 큰 반등은 없었습니다. 혼다 웨스트 디비전은 어떻게 보셨나요? 블루스는 지금처럼 하면은 지킬 수 있습니다. 4위. 지난주처럼만 네. 경기력이 하면은 경기가 굉장히 예전 좀 느낌 많이 나는 흐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예 그래서 조금 더 좀 그 일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지난주에 맞붙었던 상대가 베이거스, 미네소타, 콜로라도인데 베이거스전 1대6 패배 제외하면은 나머지 괜찮습니다. 다. 그리고 콜로라도는 4대3으로 졌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추격을 하다가 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조금 일정 어렵긴 하지만 LG원화는 근데 진짜 이 수 틀리면은 진짜 뭐 세너지, LA 킹스 이런 팀들한테 잡히는 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세인트루이스가 유리해졌다. 지금 상황에서 많이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고 보고 사실 세인트루이스는 여기 있을 팀도 아니죠. 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부상이 너무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콜로라도는 콜로라도 베이거스의 이 선두 싸움이 뭐 간격이 유지가 일단 됐기 때문에 여기도 흥미로운데요. 뭐 지금 분위기가 사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플레이오프 가는 거는 뭐 여전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뭐 매번 말씀드리면 그 약점이 해소된 것 같냐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여전히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이 친구들이 진짜 이기는 시나리오가 딱 지어져서 쭉 가면은 뭐 괜찮은데 뭔가 하나 틀어지죠? 그때부터 그거 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질 뻔했어요. 세인트루이스전도 어떻게 될지 모를 뻔했습니다. 요것도 쭉 따라잡히면서 진짜 위기가 한번 찾아왔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한 느낌이고 아무튼 좀 이 경기에서 이런 불안함 이런 건 사실 플레이오프 때 큰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매번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 플레이오프 때부터 고쳐졌냐라고 하면 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굉장히 큰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뭐 진짜 컵을 들어 올릴 수 있냐 저는 그것만 보는 거고요. 이 콜로라도가 언제쯤 과연 이현숙 기자님의 이 의구심을 떨쳐낼 수 있을지 네.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여전히 뭐 베이거스가 컵을 들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미네소타는 좀 거리가 생겼죠. 이 팀이랑 지금 거리가 좀 생긴. 이제는 뭐 거의 3위로 가는 그렇죠. 분인데. 3위를 좀 굳히는 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차라리 베이거스를 만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밑에 네 팀은 그렇게 뭐 썩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네. 혼다 웨스트 디비전 1, 2위 싸움, 그다음에 4, 5위 싸움 또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최근 3연승으로 디비전 선두 지켰고요. 공격수 앙토니 만타 선수가 이적 후 첫 경기 필라델피아전에서 1골 1도움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워싱턴이 공격수 코너 셰리 선수와 2년 300만 달러 재계약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2위는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지난 한 주 2승 1패 4연승은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가요. 특히 올 시즌의 홈 경기 승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올 시즌 홈 경기 22경기에서 18승 2패 2OT로 아주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홈 경기 전적도 좋았어요. 공격수 카일 펠미어리 선수가 뉴욕 레인저스전에서 이적 후 첫 골을 기록했고요. 수비수 라이언 퓰럭 선수는 역시 레인저스전에서 연장 골든골을 터뜨렸고 42경기 만에 올 시즌 첫 골 신고를 했습니다. 3위는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피츠버그가 지난주에 3연승했어요. 최근 8승 2패 1OT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 워싱턴, 뉴욕 아일랜더스와 함께 3강 구도에 합세를 했고요. 선두 경쟁팀으로 도약을 한 지난 한 주 피츠버그 펭귄스의 느낌입니다. 4위는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지난 한 주 2승 2패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부터 12일 동안에 8경기를 소화하는 아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네요. 골리 투카 라스크 선수가 이번 주에 부상에서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위는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지난주에 2승 1패 1OT를 했는데 최근 10승 3패 3OT 좋은 페이스는 계속되고 있어요. 골리 알렉산드르 게오르기예프 선수가 21일 만에 출장을 해서 아일랜더스전 승리했고요. 골리 이고리 시에스토리킨 선수가 뉴저지전에서 NHL 데뷔 첫 셧아웃 기록도 있었습니다. 6위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인데요. 지난 한 주 4경기 1승에 그쳤습니다. 공격수 스콧 러턴 선수와 5년 1,500만 달러 재계약 발표가 있었던 필라델피아였습니다. 7위 뉴저지 데블스인데요. 버플러전 승리로 4연패는 끊었는데 이후에 다시 3연패 빠졌어요. 최근 1승 7패 부진은 계속되고 있는 뉴저지 데블스고요. 최하위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버펄로는 지난 한 주 역시 4경기 1승에 그쳤고요. 그래도 최근 9경기 중에서는 7경기에서 승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골리 리누스 울마르크 선수가 보스턴전 도중에 부상을 입었고요. 여기에 한 달 넘게 결장하고 있죠. 공격수 잭 아이클 선수는 부상으로 결국 시즌 아웃됐다는 다음 시즌 준비에 들어간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던 버펄로였습니다.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은 어떻게 보셨나요?
피츠버그는 여전히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와 함께 저는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팀 분류입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 이 그렇다는 팀은 진짜 왜 말씀이시죠? 이기는지 모르겠어요. 야, 근데 지금 이러다가 1위 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은 있죠. 지금 뭐 선두 경쟁으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플레이오프 때 이 팀이 성공할 것인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 그렇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골텐딩이 진짜 이 정도로 불안하면은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플레이오프 때는. 왜냐면 플레이오프 때는 팀들 디펜스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이제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그런 모습도 잘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골리까지 이렇게 무너진다? 이러면은 사실은 피츠버그는 진짜 플레이오프 딱 들어가면 거품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보고요. 그럼 사실 작년에 똑같았죠. 그러니까 몬트리올 다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고,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제이잭 굉장히 잘하고 있죠. 오히려 그 팀 정도에는 제이잭이 더 좋을 거라는. 제이잭 지금 1라인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딱 진짜 팀 컬러에 맞게 잘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지금 캡스한테 조금 뒤져있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팀들이 진짜 플레이오프가 무서워지는 팀이죠. 저는 이제 지금 대진에서 플레이오프 보면 피츠버그가 아일랜더스랑 만나잖아요. 아일랜더스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스타일이면은. 뉴욕 아일랜더스는 1위 해서 4위 보스턴 만나는 게 좋긴 1라운드 한데 대진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플레이오프에서 만약에 피츠버그가 지금 스타일이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아일랜더스가 스타일 유지가 되죠. 그러면 저는 그 아일랜더스가 이긴다고 봅니다. 피츠버그도 뭐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 그렇죠. 뭐 정규 시즌 많이 졌지만 예. 이게 양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때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 양상 다른 거는 굉장히 많은 데서 증명이 됐잖아요. 뭐 네. KH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가장 최근에 했던 스카디나모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플레이오프 때 무서워지는 스타일 팀 컬러를 가진 팀이 아일랜더스, 콜럼버스 이런 팀들이거든요. 댈러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제 크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문득 재미있는 상상은 이러다가 피츠버그가 1위를 하고 워싱턴과 아일랜더스가 붙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것도 괜찮죠. 그냥 뭐 자유로운 재미있는 상상입니다. 뭐 재밌는 생상을 할 수 있죠. 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재밌게 굴러가고 있고요. 네. 보스턴도 뭐 점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부상자들이 복귀를 하고 이러면은 또 보스턴은 사실 지금 위치에 있는 게 골텐딩이 계속 빠졌거든요. 얘가 빠지고 제가 빠지고 라스크도 굉장히 오래 못 뛰고. 할라크도 빠졌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제 전력을 좀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크죠. 왜냐하면 올해 또 단축 시즌이잖아요. 시즌 타이트하게 돌아가는데 진짜 한 1, 2주만 빠져도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보스턴 많이 손해를 봤다라고 보고,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스턴도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쟁 구도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최선의 경우에는 경기 수도 또 다른 팀들보다 적기 때문에. 뭐 레인저스는 미래를 대비하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성장이 필리 위에 있죠. 또 아직도 지난주랑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뭐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이 레인저스가 당장 뭐 지명권 다 팔아서 미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네. 필리는 그냥 답답하고, 나머지 솔직히 데블스랑 버펄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도 팀은 시즌 내내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뉴저지 버펄로는 뭐 플레이오프가 물 건너간 분위기고, 뭐 일단 뭐 현실적으로 뉴욕 레인저스까지는 가능한 그런 분위기로 보이기는 하는. 아니 뭐 필리도 가능성은 있어요 아직. 근데 진짜 미친 듯이 잘해야 됩니다. 네. 진짜 거의 한 콜로라도급으로 잘해야 가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면은 거의 뭐 한 10%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을 지나면서 각 팀들의 어떤 스탠스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글쎄요. 하위권 팀들은 뭐 이미 방향을 정한 것 같아서. 그죠. 그러네요. 매스 뮤추얼 이스트 디비전까지 이렇게 각 디비전별로 지난 한 주 판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봤습니다. 진짜 이제 정규리그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경기 정도 남았네요. 각 팀별로 조금 더 남았네요. 순위가 또 어떻게 변할지. 56경기니까 10경기 조금 더. 이제 10경기 정도 남은 팀도 있고. 정말 한 3경기? 중요한 경기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예.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오늘 이제 메인 이야기가 잠시 후부터 시작됩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재개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는 268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NHL 현지 시각 기준 4월 12일 월요일을 끝으로 올 시즌 트레이드 시장은 문이 닫혔습니다. 마감일 지나갔는데요. 4월 7일에서 4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5일 동안에만 총 13건의 트레이드가 있었고요. 4월 12일 마지막 데드라인 마지막 날에만 총 17건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총 30건의 트레이드가 발생한 셈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주요 트레이드를 선별해서 이현숙 기자님이 각 팀별로 좀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번 예. 트레이드 마감일에 어떠한 움직임들을 보였는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현숙 기자님 뭐 개인적인 어떤 견해와 평가의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각 팀별로 학점을 매겨주셨네요. 예. 네. 평가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A 플러스부터 D까지 최악. A 플러스부터 최하점 D까지. F는 제가 안 좋습니다. 네, 마이너스는 없네요. 마음 같아서 네. 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A 플러스 A 제로만 있고 B 플러스 B 제로만 있고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좀 예. 아무튼 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 13팀을 뽑아서 일단 언급을 해 주실 텐데, 시간 관계상 모든 팀들은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별로 안 움직인 네. 팀도 있어서 네. 예. 아 그렇네요. 뭐 네. 대부분은 커버가 될 트레이드 겁니다. 없었던 그래도 팀들도 꽤 있으니까. 조금 조용하게 넘어간 이런 팀들은 예, 뭐 굳이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최고점을 받은 팀부터 한 팀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 시즌 트레이드 마감일에 맞춰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했다고 보시는 A 플러스 받은 팀이 바로 콜럼버스 블루제킷입니다. 현재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7위에 해당되는데, 콜럼버스가 뭐 올 시즌은 일단은 어려워졌고 뭐 미래를 향한 선택을 했어요. 많은 트레이드가 있었죠. 예. 뭐 사실 아주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큰 이제 그 자원들을 다 옮기는 좀 이제 그 여파를 많이 남기는 이런 트레이드가 많았죠. 이제 주요 획득 자원 보시면 1라운드 2장, 그리고 3라운드, 4라운드, 7라운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장씩 지명권을 굉장히 많이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네. 올해 이제 그 트레이드 마감일에 좀 주목되는 부분은 조금 애매한 팀들이 중간에 끼면서 캡을 덜어내고 캡을 덜어주고 이 그 지명권 이런 걸 좀 챙기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막 삼각 트레이드를 삼각 해서 이제 캡을 몇 퍼센트, 뭐 50% 부담 받고 하면서 대신 뭐 4라운드 한 장 먹고 지명권만 요런 받는 느낌. 예, 선수 요런 이동은 느낌. 없이. 예.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가져간 팀들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 좀 이런 부분 재밌다. 왜냐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움직임이 가능한 부분은 플레이오프 가면은 셀러리 캡이 없어집니다. 예. 셀러리 캡은 이제 정규 시즌만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규 시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제 플레이오프 때 가면은 그러니까 쿠체로프 데리고 있다가 플레이오프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제 이걸 노리고 움직이는 팀들이 많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이제 캡에 집어넣는 부분이 있었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릴 토론토도 그런 움직임이 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근데 사실은 요런 일 하면은 그러면은 좋은 선수를 그냥 캡 이후로 데리고 있고 플레이오프 때만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어느 누가 돈을 쓰면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쵸. 900만 달러를 그냥 올해는 이제 부상 때문에 LTI를 그 스페이스가 가서 다행인데 누가 이 900만 달러를 그 좋은 선수를 그냥 묻어놓고 쓰지도 않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플레이오프 때 캡 없는 거. 근데 올해 좀 단축 시즌이고 하니까 조금 이런 좀 약간 좀 변칙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고 말씀드린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 참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바르, 폴리노 트레이드에서 1라운드 플러스 알파 먹었습니다. 수비수 다비드 사바르, 공격수 닉 폴리노를 내보내면서
예. 2021년 1라운드 지명권 2장에다가 또 3라운드, 추가로. 4라운드 네. 한 장씩 이렇게 네. 먹으면 이게 굉장히 잘 받은 겁니다. 진짜 잘 받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좋았다. 그리고 라일리 내시 선수도 보냈단 말이에요. 7라운드 뭐 그렇게 큰 대가를 받지는 않았는데 7라운드 지명권 받았네요. 2022년. 275만 달러 어쨌든 캡을 좀 보냈다라는 거. 뭔가 받고 보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참 이 캐켈레이넨 단장이 진짜 능력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예전부터 친 캐켈레이넨 파였는데 이번 마감일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았나.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요 자원을 정리하면서 좋은 지명권들을 여러 개 챙긴 콜럼버스에게 A+. 방향성을 잘 잡았고 네. 그 방향성에 맞게 실현도 잘했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점수 좋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셨습니다. A+를 받은 팀이 한 팀 더 있는데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최하위 8위인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입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는 총 4건의 트레이드를 지난주에 단행을 했어요. 예, 뭐 주요 획득 자원은 브라냐, 파니크 1라운드 한 장, 2라운드 한 장, 4라운드 2장, 5라운드 한 장 이렇게 엄청 받았죠. 네.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받았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다 보여줬어요. 이거 아이점은 이 중에 다 1에서 GM이 중요한 겁니다. GM 자리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아이점만 들어오니까 딱 그 미래 계획에 맞게끔 딱딱딱딱 다 움직이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이 짧은 기간에. 계약 만료 베테랑 보내면서 지명권 확보하는 거. 파트리크 네메트 보내면서 지명권 한 장 받았습니다. 4라운드. 예. 그리고 다른 팀의 트레이드에 관여하면서 캡 받아냈죠. 사바르 캡 50% 딱 받으면서 4라운드 또 한 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비올레 체제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 자주 보여줬는데 잠재치 능력 하나만큼 괜찮은 야쿠프 브라나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야쿠프 브라나 들어왔어요. 예. 예. 이 만타 하나 딱 보내고, 만타 좋은 자원이긴 한데 만타 딱 하나 보내고, 파니크도 사실 지금 그냥 괜찮게 쓸 수 있는 자원이에요. 네. 그 지금 이제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왜냐면 지금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일단 1, 2년 안에 완전히 새 판을 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1, 2년은 그냥 뭐 한 1, 2, 3년 정도는 그냥 이 파니크 정도 쓸만한 자원 데리고 있어도 됩니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파니크 어쨌든 좀 악성 계약 취급 받았으니까 픽 가져와. 1라운드, 2라운드 한 장씩 받았단 말이에요. 진짜 잘 받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앙토니 만타 선수 워싱턴으로 이 선수 하나 보내면서 야쿠프 브라나의 리아르트 파니크 선수 2명의 1라운드 지명권에 2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는데, 그렇죠. 야, 앙토니 만타 선수가 이 정도인가요? 예, 이건 이제 캡스 때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네.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조금 밀어 네. 놓겠는데, 저는 뭐 이 트레이드 솔직히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양측에 어느 정도는 다 이제 그 도움이 되는 트레이드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이 받았다. 아주 좋은 모습. 고라운드 지명권도 많이 확보를 했고, 앞으로 미래에 좀 축이 될 만한 득점 자원도 한 명 받은 데다가 베테랑 하면 받고,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디트로이트 아주 좋은 뭐 점수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최하위 두 팀에게 가장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A+ 두 팀이었고요. 다음 A0를 받은 팀 혼다 웨스트 디비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콜로라도 애벌렌치입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이제 어쨌든 컵을 향해서 도전하는 팀인데, 그 입장에 맞는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궁금한데요. 예, 뭐 주요 획득자면은 네메트, 두브닉, 쉐데르베리,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제 그 앞으로 가면은 뭐 요한손 선수까지겠네요. 근데 요한손 선수는 이제 영입한 지 좀 됐으니까 요 선수 좀 뒤로 미루고, 네메트랑 쉐데르베리를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옛날에 잘 써먹던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뭐 콜로라도에 있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캡 문제라든가 이런 재반 문제 때문에 이 선수들이랑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 체제 같은 부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응할 걱정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빈틈을 좀 딱딱 채운 느낌에서 세데르베리랑 네미스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점수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루바버 선수가 너무 이제 출장 부담이 많아지니까, 사실 요한손 선수가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아직까지 그렇게 리그에서 많이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백업 플랜으로 두분익을 받아온 거. 요것도 근데 또 이번에 또 그루바우 선수 그렇죠. 코로나19 2주 아웃 아웃되면서 때. 요긴한 지금 영입이 돼버렸네요. 완벽한 선수 영입이 들어온 됐죠. 게. 예, 그런 부분도 됐기 때문에 콜로라도도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맞게 딱 요소에 맞는 그런 선수들을 잘 데려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콜로라도 A라고 골리, 생각합니다. 수비수, 공격수 그렇죠. 각각 한 명씩
전반적인 했어요. 선수진의 깊이를 이제 늘리는데도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고 지금 이러면서 세데르베르 들어오면서 콜로라도 센터진이 1라인 지금 맥키넌 2라인이 누구죠?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센터진이 진짜 세졌습니다. 지금 콜로라도가 센터진이 또 괜찮은 팀인데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그것도 좋지 않나 라는 좀 부분. 그리고 4라인에 벨마르 있고 3라인에 세데르베르 딱 들어오면 3, 4라인 센터도 굉장히 좋거든요. 2라인 센터 캐드리가 있죠. 맥키는 캐드리, 조스트, 벨마르. 이거 대단합니다. 지금 괜찮고요. 세데르베리 선수를 그러니까 조스트 대신에 3라인 센터로 써도 괜찮고 뭐 윙어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영입이 되지 않았나. 깊이를 올릴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콜로라도 애벌란치 우승을 향한 플랜이 가동됐던 지난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A0를 받은 또 한 팀 있는데요. 바로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4위를 달리고 있는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보스턴 아까 말씀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기대감이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스턴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홀 선수가 여기로 왔습니다. 보스턴 브루인스로. 버펄로의 테일러 홀. 커티스 러자 선수랑 같이 왔는데 네. 그리고 뭐 오타와로부터 마이클 아일리 선수도 받았거든요. 홀 대가로 뭘 지불했느냐? 사실상 2라운드 한 장입니다. 안데르스 비오르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버플로 체제에서 얼마나 잘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선수는 애초에 5라운드로 뽑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뭐 큰 그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5라운드의 실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영입할 때부터 뭐 그렇게 그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상 2라운드 한 장으로 홀이랑 러자를 받았다? 이거는 정말 좋다. 이건 사실 홀이 보스턴에서 망해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큰 데미지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근데 오늘 뭐 출전해서 골을 넣었네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 첫 경기였는데 그래서 영입 자체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스턴은 문제가 1라인을 좀 바칠 만한 보조 자원이 올해 너무 부진했습니다. 근데 홀이 왔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테일러 홀이 당연히 옮기긴 옮길 건데 어디로 옮길 것이냐가 좀 관건이었는데 그렇죠. 보스턴이 됐어요. 뭐 그래서 보스턴도 좀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 들었고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수비진이 좀 이제 그 약간의 안정도를 올리게 라일리를 제가 예전에 왜 이 친구를 1라인에 쓰냐라고 깐 적이 있는데 오타와 이야기를 할 때 이 친구 2, 3라인 정도 쓰죠. 괜찮습니다. 오타와 팬으로서 마이클 라일리 선수는 뭐 유심히 보셨을 그렇죠. 텐데요. 2, 3라인으로 괜찮습니다. 이 선수. 괜찮아요. 근데 지금 보스턴이 3라인 수비가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를 축으로 써도 괜찮고 그래서 전반적인 보스턴의 영입 자체도 좋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뭐 많은 영입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3명의 선수 오면서 3라운드 지명권, 2라운드 지명권 이렇게 내보낸 보스턴의 움직임도 뭐 A0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좋죠. 주셨습니다. 다음 B+를 받은 팀이 있습니다. 바로 스코샤노스 디비전 선두에 올라 있는 토론토 메이플립스입니다. 토론토도 현재 뭐 순위도 그렇고 어쨌든 우승에 도전하는 팀의 입장인데 자 토론토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폴리노, 리티흐, 내시 요 세 선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로부터 이제 폴리노 선수랑 내시를 받았고 그다음에 캘거리부터 리티흐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영입 자체는 괜찮습니다. 공격수의 골리까지 그렇게 받았는데 백업 플랜이 될 만한 선수들을 착실하게 영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이게 B+, 마이 플러스인가? 그러니까 A가 되지 못했는가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영입 자원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과투자를 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대가가 좀 컸다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라일레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4라인을 나중에 플레이오프 때 좀 써먹으려고 지금 캡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시 선수의 캡을 아직까지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느낌인데 사실 플레이오프 때 어지간히 4라인이 부진하지 않고서는 아마 좀 이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케미스트리를 또 맞춰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애초 영입을 했는데 애써 영입을 했는데 활용되지 못하거나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폴리노 선수한테 1라운드를 썼거든요.
절실한 건 알겠는데. 콜럼버스에서 데려왔는데 예. 1라운드, 4라운드 한 장씩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세너제이한테 준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1라운드 한 장에 4라운드 2장을 줬어요. 예. 조금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과투자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선수의 이제 기량 자체라든지 좀 부족한 이제 이제 토론토에 좀 부족한 이제 터프함, 이제 뭐 시먼즈 선수 들어오고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이 힘을 줄 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많이 줬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러한 과투자가 뭐 어떤 우승에 대한 열망이라고 봐야 열망이죠. 될까요? 예, 하겠다. 오늘은 올해 승부를 보겠다는 거고. 네. 리티흐도 3라운드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안데르센이 있고. 꼴리 보강인데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보강 자체 괜찮았는데 조금 이제 저는 좀 절하하는 부분이 좀 많이 줬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수비수 좀 영입할 수 있습니다. 사바르를 데려왔어야 됐어요. 아, 이게 토론토 말씀하시면 항상 이제 수비 쪽에 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 그 트레이드 마감일의 움직임을 보면 글쎄요, 벤 허튼 선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수비수는 허턴은 그렇게 네. 크게 믿을 만한 지금 자원이 크게 뭐 아닙니다. 눈에 띄는 수비수 영입은 예. 없어요. 올렉시액이나 네. 댈러스로부터 아니면은 다빗 사바르 좋잖아요. 이런 선수 데려오면 제가 봤을 때 사바르랑 그 누구죠? 올해요 브로디 이거 그렇게 딱 조합을 하면은 완벽해 보이는데, 템파가 더 좋은 팀 더 좋아지고, 어쨌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팀들보다 보강 자체가 이게 나빴나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강된 선수 몇몇 자체가 나빴냐라고 하면 뭐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해 좀 많은 걸 지불했고, 이 친구들이 진짜 부족한 점을 앞서 말씀드린 팀들은 조금 부족한 걸 메우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토론토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토론토에게는 뭐가 부족하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현석 기자님 수비다. 근데 지금 수비 보강이 없다, 딱히. 그렇죠. 예. 그게 좀 그러다 아쉽다. 보니 뭐 예. 최고점을 주기는 어려운 그런 좀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진짜 제가 틀렸다는 걸 좀 증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토가요. 예. 예. 부디 성적으로. 와, 그럼? 지금 디비전 이런데도 만약에 1라운드, 2라운드 탈락하죠?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토론토 B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다음 팀 역시 B 플러스를 받은 팀이 있습니다.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3위를 달리고 있는 피츠버그 펭귄스 B 플러스를 주셨습니다. 피츠버그는 뭐 지금 LA와의 트레이드, 제프 카터 영입 이거 하나인데요. 딱 하나입니다. 예. 근데 좋았어요. 저는 요걸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을 메웠다는 부분. 3라인 센터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명권 2장 3라운드 4라운드 올렸는데,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사실상 3라운드 2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요 지명권은 조건부 지명권들인데, 이제 일단 3라운드 지명권 조건부 하나는 뭐 피츠버그가 이제 그 스탠리컵 파이널에 갈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스탠리컵 파이널이 좀 전제 조건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 파이널 가는 동안 카터 선수가 50% 이상의 경기를 출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스탠리컵 파이널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벌써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3라운드 한 장 확정. 그리고 4라운드 같은 경우는 카터가 이제 50경기 이상 뛸 경우에 4라운드가 3라운드 한 장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달성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래서 3라운드 2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카터가 여전히 3라인 센터로서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가능성은 크거든요. 괜찮습니다. 뭐 공수양면으로. 근데 나이가 솔직히 많아요. 36살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피츠버그 센터진이 지금 다 나이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크로스비, 말킨, 뭐 카터까지. 그래서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죠. 나이에 대한 여파 예. 같은 부분이 조금 오게 된다면, 사실 올해도 카터가 LA에서 그런 게 없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조금 여파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약간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피츠버그도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카터의 영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츠버그 펭귄스도 현재 순위로 봐서는 충분히 힘을 쏟을 만한 그런 위치긴 한데, 일단은 제프 카터 한 명을 영입한 것으로 끝났고요. 하지만 뭐 이 하나의 영입 자체만으로도 B 플러스 이렇게 평가를 주셨어요. 다음 B 플러스를 받은 한 팀 더 있습니다.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플로리다 팬서스가 글쎄요, 저는 지금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템파베이 이 세 팀이 센트럴 디비전 3강 치열한 지금 선두 다툼을 계속
쭉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캐롤라이나는 뭐 이렇다 할 뭐 움직임이 별로 없었고 예. 템파베이도 뭐 영입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지금 3강 중에선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가 플로리다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거든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패로 인해서 발등에 불 떨어졌다 네. 보고 주역 득장은 몬투어, 구세프, 베넷, 발마르크 이렇게 4명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깊이 자원을 좀 많이 확보를 했고요. 좀 깊이를 높일 수 있는. 사실 영입 자체는 마찬가지로 토론토와 마찬가지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이유예요. 여기 얘네들은 원 소속팀에서 실패한 자원들을 좀 많이 데려왔습니다. 아, 베넷, 구세프 이런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 아까운 부분이 있고. 뉴저지에서 방출된 니키타 구세프 선수 1년 계약 영입했어요. 예, 이러면서 구세프 선수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솔직히 베넷한테 2라운드 내주는 거는 조금 많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과집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뭐 몬투어 3라운드를 데려오고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팀의 위험성은 좀 토론토랑은 다르게 원소속 팀에서 조금 실패한 점. 뭐 몬투어는 괜찮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데려온 선수들이 다 좀 이전 소속 팀에서 실패한 자원들이다. 예. 라는 거. 요게 좀 불안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잘 풀린다면 여기도 괜찮을 가능성 자체는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높은 등급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쾨빌이 역시 선수의 특성 파악 자체는 잘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오늘 라인업에도 드러나는데 오늘 구세프 선수가 1라인 윙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 린드러프 씨는 처박아 놓고 있었던 그 구세프가 조금 스피드가 느리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포텐셜 자체에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큰 역할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아이스 타임 자체는 조금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쾨빌 감독이 일단은 이 선수의 그 선수들의 능력 자체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 그리고 마치먼트라든지 바르코프 같이 좀 활동하고 보완할 수 있는 선수들을 딱 배치를 하면서 구색이 갖춰지게끔 라인을 짠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감독이 잘 활용하지 못할 것 같은.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구세프가 보여주느냐 마느냐는 이제 본인의 능력에 달렸지만 그 선수의 그런 능력 같은 부분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는 능력 자체는 어쨌든 지금 오늘 경기 라인업에서 봤기 때문에 예, 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선수 뭐 구세프 같은 경우는 보여줘야겠죠. 예, 결과로서 뭐 구세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NHL에서 66경기 44포인트 뭐 자신의 경쟁력은 보여준 선수니까 플로리다에 와서 또 어떻게 예. 변화된 시스템에서 자기 역할을 해줄지 예. 기대가 돼요. 뭐 몬토 선수도 지금 에크블레 선수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비진의 경쟁력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려온 부분도 괜찮고요. 뭐 베넷 선수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플로리다 팬서스까지 B+ 이렇게 주셨습니다. NHL 올 시즌 트레이드 마감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또 다른 팀들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올 시즌 트레이드 마감일 지나갔죠. 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기자님이 학점을 매겨주시면서 평가에 대한 코멘트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B0로 넘어갑니다. B0를 받은 팀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매스뮤추얼 디비전 이스트 디비전 현재 뭐 선두 경쟁 하고 있는 워싱턴 캐피털스. 어떤 영입이 있었습니까? 만타, 라플 3라운드 이렇게 한 장씩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B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B제로. 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앙토니 만타 선수가 아까 뭐 그 정도냐 제가 아까 굉장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논란이 네. 많더라고요. 트레이드에 대해서. 뭐 이 선수가 지금 메인이죠 현재. 예. 그래서 영입 자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장신을 자랑하는 파워포워드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합류로 인해서 워싱턴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뭐냐면은 이 라인이 일단 강화가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 백스트램 선수랑 오시 백스트램 선수랑 같이 뛰면서 강화가 되죠. 그리고 1, 2라인이 컬러까지도 이제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셔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큰 게 뭐냐면은 일단 그 쿠젠쇼프 백스트램은 조금 다른 유형의 센터긴 하지만 이 두 선수가 1, 2라인 센터를 보고 있죠. 그다음에 어쨌든 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베치킨 선수가 있죠. 근데 오베치킨 오시는 워낙 이제 스타급 선수니까 그
별로 센터 이런 바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이 선수는 어디를 갖다 놔도 1, 2라인에 그 되는 부분. 근데 지금 윌슨 만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장신의 파워포워드 2명까지도 왔다 갔다 스위칭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자원을 그 라인업의 유동성을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라인이 느낌까지 굉장히 비슷한 능력이 강력한 라인이 구축이 됐고요. 오늘도 제가 보기로는 만타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예. 버펄로전에서 경기를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뭐 당장 엑셀 밟는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지금 오베치킨 계약 만료 이전에 컵을 하나 더 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좀 뒤에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때문에 아주 좋은 그 학점 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평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라플 선수도 굉장히 이 선수가 플레이했을 때 있을 때부터 굉장히 유틸성이 뛰어난 자원이기 때문에 예. 은근히 득점력이 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그 오스트리아 선수인데 도움이 되는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라비올레 감독이 옛날에 라플 진짜 잘 썼거든요. 필라델피아 감독할 때 예. 그런 옛날 쓰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손을 덜 타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다만 주신 대로 좀 많이 주긴 했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예. 3라운드, 5라운드 나갔죠. 예. 영입 필라델피아에. 자체가 좋고 이해도 되고 팀에도 잘 맞고 다 좋은데 솔직히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B입니다. 네. 그래서 한없이 B 플러스에 가까운 B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워싱턴까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에서 플레이오프 행이 유력해 보이는 상위 4팀. 워싱턴, 아일랜더스, 피츠버그, 보스턴 이 4팀은 다 지금 전력 보강을 한 셈이 됐네요. 자, 이게 최종 결과로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B0를 받은 또 한 팀, 바로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5위 온라인은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글쎄요, 시카고는 지금 내슈빌과 4위 경쟁을 할 수도 있는 충분히 가능한 입장인데 예. 과연 이 입장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뭐 사실 세데르베리 선수랑 얀마르크 선수를 이제 보내면서 2, 3라운드 지원권을 사실상 받아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라이더 로스턴 선수도 막 그렇게 이제 실링이 높은 유망주가 아니고. 그래서 근데 얀마르크 선수 트레이드에서 2, 3라운드 한 장씩 받아온 거 이거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성과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 중간에 딱 그 세너제까지 끼우면서 어쨌든 그 캡까지 덜어내고 가치를 더 받는 이런 부분은 좋았어요. 그래서 좀 날카로운 영입이 있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은 이제 그 아쉬운 또 요거는 좋았는데 나머지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뭐 코널리 선수 캡을 받아온 거라든가 아니면 세데르베리 선수를 거의 사실 공짜로 줬단 말이에요. 콜로라도한테. 이런 부분은 뭐 자선 사업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좋은 거 하나 안 좋은 거 조금 안 좋은 거 2개 해가지고 B 정도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한 점수네요. 좀 워싱턴의 B0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렇습니다. 그런 시카고의 B0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금 점수가 안 좋아지는데 C0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6위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필라델피아 플레이오프는 좀 멀어진 느낌이고 그렇다면 이제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이 예상이 됐었는데 C0면 좋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요? 행보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라플 보내고 5라운드 그리고 구스타프손 보내고 7라운드. 어쨌든 지명권 2장을 받았죠. 근데 좀 한 3라인 수준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자원들 어떻게 보면 구스타프손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그 기대치가 있는 선수긴 한데 어쨌든 직진을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보강하면서 뭔가 나가는 움직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부 자원을 좀 애매한 대가에 넘긴 것도 사실이에요. 라플에 보강은 없고 일단 들어온 선수는 없고 네. 2명을 내보내면서 5라운드 7라운드를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잘 팔았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그 구스타프손 라플은 쓰임새 자체가 확실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못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어중간한 고스티스 베어 이런 애들을 팔아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선택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그러니까 행보 자체가 애매했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C입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C 제로에 그쳤고요. C0를 받은 또 한 팀이 있습니다. 혼다 웨스트 디비전 2위를 달리고 있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인데요. 베이거스 정도면 예.
우승에 도전할 만한 팀인데 예. C0.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어떤 상황에서 C0 주셨나요? 캡을 그 얀마르크 캡 선수를 받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시카고 트레이드로. 근데 캡을 덜어내면서 이제 뭐 사실 50만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얀마르크 선수 최종적으로 잡히는 베이거스 잡히는 캡이. 그러니까 부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3라인 센터를 좀 써먹을 만한 선수고. 그래서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2, 3라운드 한 장씩 요 선수를 위해서 이거 좀 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얀마르크가 그렇게 부족했던 베이거스의 3라인, 그러니까 사실 베이거스 3라인 센터가 그렇게 부족했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닌데 그걸 이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만한 선수인가? 하면 그 정도도 아닙니다. 예. 근데 2, 3라운드 한 장씩 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베이거스가 좀 자주 하던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원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럼 확 질러버립니다. 네. 이거 진짜 대표적인 선수가 옛날에 있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전에 토마시 타타르 선수 받아오면서 막 픽을 그냥 아주 퍼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그때 1라운드 한 장, 2라운드 한 장, 막 2라운드 한 장, 3라운드 한 장이 뭐 하여튼 진짜 픽을 그냥 퍼줬습니다. 예. 그 선수 한 명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실효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해 끝나고 이제 그러면 타타를 잡으려 그러나?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그 타타르 선수 한 명을 위해서 1라운드 한 장, 2라운드 한 장, 3라운드 한 장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때의 안 좋은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사실 그거 지금 얀마르크를 데려온 걸 보고. 네네. 괜찮은 선수고 활용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분명합니다만은 2라운드, 3라운드 한 장을 시기를 지불을 하면서까지 영입할 만한 선수인가에 대한 의문점이라는 거죠. 과지출. 과지출이죠. 네. 너무 과지출이죠. 그런 말씀이시고요. 과지출에서 뭐 캡스처럼 확실하게 딱 먹히는 자원을 데려왔냐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얀마르크는 그 정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현숙 기자님은 뭐 줄곧 베이거스를 올 시즌 우승 후보라고 꼽고 계신데 예. 이 우승 후보 베이거스에게 필요한 부분은 뭡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어디가 약점이라고 보십니까? 막 그렇게 큰 약점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지금 베이거스가.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수비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갈피를 못 잡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수비수를 5명으로 쓰는 경기도 있는데 그런 경기에 약간 실효를 못 본 경기도 있고 그래서 7명으로 하는 경기도 있고 6명으로 하는 경기도 있고 오히려 조금 더 확실한 수비 자원을 받았다면은 좀 깊이를 올릴 수 있는 오히려 지금 뭐 위니펙이 조르디 벤 선수 받고 뭐 이런 영입을 차라리 베이거스가 했었다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거스 C0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최하위 점수를 받은 D0를 받은 두 팀만이 남아있는데 스코샤 노스 디비전 6위 밴쿠버 커넥스입니다. 요 팀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좀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데 뭐랄까 뭔가 사고가 나서 시험을 치러 못 와서 D가 된 거예요. 이 친구는. 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아시죠? 코로나19 영향이라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D입니다. 근데 어쨌든 움직임 자체가 움직임에 그냥 절호의 기회였는데 움직임을 못 가져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D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메디슨 보이 선수 받았고 조울디벤 보내면서 6라운드 찍었고 한 요 정도가 거의 뭐 가데트랑 하이머는 사실 뭐 거의 비슷한 가치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일부 자원을 덜어낼 기회가 있었어요. 서터, 에들레르, 해머닉 좀 그 다음에 이번에 재계약 맺었던 피어슨까지 덜어낼 수 있었던 자원이었거든요. 충분히. 원래는 만약에.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이 그렇죠. 됐을 만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뭐라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었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올스탑 되면서 요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올해 밴쿠버가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도 요것도 사실은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쿠버가 진짜 알 수 없는 트레이드를 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결과를 못 만든 부분. 그렇다고 이제 이게 밴쿠버 작년에 코로나로 많이 고생했으니까 올해 계약 캡은 내년까지도 2월에 드리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네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적도 지금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미래 대비도 안 되고 지금. 그렇죠. 네. 미래 대비 할 수 있었는데 못 했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피어슨 재계약을 왜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지금 피어슨 재계약 이건 못 덜어냅니다. 앞으로.
이거 앞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제로라고 봐요. 예. 그래서 아유 참 답답하네요. 밴쿠버가. 밴쿠버를 보시면 올 시즌 계속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스타 선수 부상당하지, 코로나 오지, 디비전도 정말 그 운 없이 같은 정말 작년에 상대전적 안 좋은 디비전이랑 매치가 되지. 새로 영입한 자원들도 다 부진했지. 참 올해 진짜 밴쿠버는 정말 고난의 시즌을 네. 보내고 있습니다. 밴쿠버 커넉스 D0 최하위점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D0를 받은 팀 매수 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최하위 버플로 세이버스입니다. 예, 이 최악이죠 그냥. 버플로 세이버스는 뭐 올 시즌 뭐 내내 최하위였고, 예, 그 뭐 방향 잡기도 시간이 충분했고,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D0를 받았다고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이거는 들어볼까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죠. 뭐 홀, 뭐 몬투어 팔 수 있는 스털 팔 수 있는 애들 팔면서 어느 정도 받는 거 아닌가. 3라운드 2장, 2라운드 1장, 5라운드 1장입니다. 네. 이 선수들 보내면서 에릭 스털, 브랜던 먼투어, 테일러 홀, 커티스 러자까지 내보낸 상황에서 지난주가 말씀드렸는데 버펄로 간 너무 오래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대로 나왔잖아요 결과가. 홀 보내고 2라운드밖에 못 받았어요. 어디는 사바르랑 폴리노 보내고 1라운드씩 받는데 여기서부터 실패예요. 실패 이거는. 이거 뒤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니멈 1라운드였어요. 홀은 못 받았죠. 예. 비오르크 이 선수는 보기에 따라서는 뎁스 자원을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버펄로랑 아다리가 굉장히 안 맞을 수도 있는 자원이에요. 전문 용어 아다리란 말이 나오는데 버펄로가 이런 느낌으로 뭔가 영입을 했다가 실패하는 거 진짜 많았거든요. 도미니크 카운도 옛날에 실패했었고 코너 쉐리도 실패했었고 요거 그 움직임이랑 그렇게 궤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몬투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2라운드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플로리다가 굉장히 그 절실하잖아요. 에크블레드도 없고 요즘 연패하고 네. 뭔가 전력상으로는 딱 봐도 템파랑 그 캐롤라인에 좀 밀리니까 요 절실함을 이용하면 2라운드 끌어낼 수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못했습니다. 그거. 같은 지금 최하위권에 있는 뭐 디트로이트나 콜럼버스에 비해서 장사를 너무 못했다라는 진짜 못했죠. 거죠. 예. 예. 오히려 스털 보내면서 3라운드 5라운드가 정말 좋아 보이는. 근데 스털은 좀 일찍 보냈잖아요. 거의 한 15일 일찍 보냈거든요. 예. 예, 아무튼 뭐 이번에는 내 보내고 뭐 이렇게 받아오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받아온 게 시원찮죠.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사실 뭐 제로. 이러니까 버펄로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 이런 움직임도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썩 이제 이렇게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부분, 감독 선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일련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번에 뭐 데드라인이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봐도 이 팀은 너무 그 행보가 아이자만 보세요. 딱 흐름 딱 보고 2년 3년 내로 딱 팀 완전히 정비하는 거. 딱 요거 하나만 보고 쭉 가잖아요. 네. 그런 게 없어요. 버펄로는. 저 10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참 이게 답답한 거죠. 이번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예. 밴쿠버 버펄로 안타까운 마음 또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밴쿠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밴쿠버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친구들은.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뭐 한없이 F에 가까운 팀입니다. 버펄로는. 버플로 세이버스까지 예. 이렇게 총 13팀 점수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언급되지 않은 팀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을 이현숙 기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댈러스 스타스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아직 뭐 플레이오프 그래도 가능성 남아 있는데 예. 그 부분하고 전 가장 좀 의문이었던 거는 미네소타, 뭐 세인트루이스, 애리조나 이런 팀들은 굉장히 플레이오프가 좀 가능성이 꽤 큰 팀들인데 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해당 팀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상황이 좀 팀 상황이 좀 작용이 된 건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100%만 발휘를 할 수 있다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지금 언급 주신 팀들이 애리조나를 제외하면 대부분 굉장히 큰 부상 같은 걸 많이 시달렸던 팀들이고요. 예. 이제 미네소타도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한 번 있었고, 사실 미네소타도 이제 카프리조프라든지 그 좀 카프리조프 그다음에 그 수카렐로 뭐 요런 조합 찾아내면서 지금 그 굴러가는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부분에서 기다릴 때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세인트루이스나 댈러스 같은 부분도, 댈러스도 지금 부상에 빠지긴 했지만 지금 최근에 힌츠라든지 로버트슨이라든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좀 주득점 부분에서 만회가 된 부분이, 오틴저도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는 데다가 후더빈 오틴저 뭐 이렇게 나가면은, 후더빈이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성공이 있었고, 이런 부분 다 생각을 하면은 뭐 이 정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잘 굴러가기만 한다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세인트루이스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들은 부상이 문제였고 최근 경기를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지금 부상까지도 문제가 탈피가 되면은 이 친구들 4위를 지킬 이런 부분, 기존 자원이 돌아오면 충분히 그렇죠. 커버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굳이 뭔가 뭐 지출하면서까지 움직일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내셔널 하키리그 NHL 트레이드 마감일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지난주에 이 수많은 움직임들이 올 시즌 최종 결과 어떻게 이어질지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죠. 각 팀들의 요소 이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한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심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NHL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비하인드넷 268회 잠시 후에 이번에는 KHL 플레이오프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의 마지막 소식, 콘티넨탈 하키리그 KHL 2020-2021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정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플레이오프 3라운드 컨퍼런스 파이널이 오늘 새벽에 모두 끝났는데요. 컨퍼런스 파이널 최종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KHL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뉴스 가운데 각 팀들의 새 감독 선임 발표가 있어서 요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의 동부 9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11위 노보시비리스크 리전인데요. 뭐 기존의 니콜라이 자바로인 감독이 물러났죠. 아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 코치로 복귀했다는 소식을 지난번에 한번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고, 결국 새 감독으로 11위는 안드레이 마르테미아노프 감독을 발표했습니다. 뭐 썰이 그대로 현실이 됐어요. 예, 뭐 네. 유력한 썰이었기 때문에 현실화가 됐고요. 네. 11위가 결과적으로는 올해 뭔가 될 것 같았지만은 9위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뭐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왜 그게 마르테미아노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마르테미아노프 씨가 압도해서 11위로 이적한 그런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테미아노프 감독은 아무르 하바롭스크 감독 2년 맡으면서 아무르에서 사실 그 하위권 아무르를 플레이오프에 올려놓은 그렇죠. 그런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저는 아토모빌리스트의 감독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예, 그 당시 그랬죠. 상위권 팀인 아토모빌리스트에 가서는 정작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남기고 물러나게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네. 기대를 못 미쳤죠. 사실 이거는 빌 피터스 감독이 하기로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중간한 아토모빌리스트의 그 선수진을 잘 다루지 못했다라고 봐야죠. 네. 그러면서 성적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11위에서 좀 약팀 어쨌든 이끌어본 경험도 있고, 11위는 어떻게 보면 좀 약팀이라고 분류하기에는 그거보다 좀 센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중위권 정도만 해도 충분히 명예 회복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위권 팀에서는 성공, 상위권 팀에서는 실패를 했던 마르테미아노프 감독이 중위권 팀에 가서는 어떤 결과를 낼지 여기서 실패하죠? 진짜 위험해집니다.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디나모 모스크바 소식인데요. 블라디미르 크리코노프 감독 물러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올레그스 지나로코스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됐다. 예. 그 이후에 알렉세이 쿠다쇼프 감독이 유력한 새 감독 후보로 떠올랐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디나모 모스크바의 새 감독 알렉세이 쿠다쇼프 감독 선임됐습니다. 디나모의 종말 보입니다. 이거 진짜 왜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잘할 수 있죠. 분명히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왜 이 감독을 믿지 않냐면 그 많은 스카의 자원들을 전혀 제대로 활용한 느낌 못 받았거든요.
2019-2020 시즌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감독이자 러시아 대표팀 감독 겸임을 했었는데 양쪽에서 다 성적 부진으로 조기에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제 뭐 팀 컨설턴트가 됐지만 해임에 가까운 컨설턴트였고. 사실 그 전에 이제 로코모티프 감독 시절에서도 결국은 이제 마지막 해는 성적 부진으로 잘렸고요. 그렇죠. 네. 감독으로서의 성과가 영 지지부진한 쿠다슈프 감독이 디나모 모스크바에 부임을 했어요. 디나모가 드디어 뭔가 빛이 오나 했는데 갑자기 뭔가 좀 큰 갑자기. 사실 그림자. 크리쿠노프 감독 부임 후에 그렇죠. 그 크리쿠노프 감독 들어올 시점이 사실 충격의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그렇습니다. 그 바로 다음 예, 시즌이었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3년 동안 크리쿠노프 체제에서 계속 성적 향상이 됐거든요. 좋았어요. 올해 거의 뭐 사실상 2등했잖아요. 네. 올해는. 근데 이게 쿠다슈프 감독으로 바꾸는 게 좋은 선택인가? 아니요. 절대 아니죠. 의문은 있는데. 저는 기대 안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디나모 어쨌든 시파초프가 3년 재계약. 했죠. 뭐 팀의 에이스이자 리그의 뭐 대표 선수 바딤 시파초프 3년제 계약 야, 체결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2년 연속 포인트왕. 예, 유럽 프로 무대 이런 데서 3년 재계약 이런 건 진짜 긴 거거든요. 조건 진짜 잘 받아.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닌데. 예. 네. 어쨌든 시파초프 잡았는데 뭐 시파초프의 그 조건으로 제시됐다고 하는 카갈리츠키 계약까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카갈리츠키는 쿠다쇼프에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선수라서 스카 시절에 합이 안 맞았다고. 예. 합도 안 맞고 잘 쓰지도 못하고 벤치에 쳐박고 하여튼 뭐 이런 참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카갈리츠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저는 디나모 썩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디나모는 지금 뭐 듣기로는 일부 외국인 자원들을 그 일부 자원들 지금 가리포프 선수랑 그 페에르비 선수는 재계약 안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외국인 자원들이요. 예, 아니 가리포프 선수는 아니지. 그렇군요. 가리포프 왜 영입했는데? 또 이런 생각 들고. 네. 야, 아무튼 좀 디나모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네. 디나모 모스크바 소식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아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 소식이 들어왔는데 코로나19로 구단 경영 악화가 되면서 이번 시즌 KHL 불참을 했어요. 하지만 다음 시즌 2021-2022 시즌에는 KHL 복귀한다는 복귀 확정이 된 팀 아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기존에 세르게이 스베틀로프 감독이 이번 시즌 초반에 아무르 하바롭스크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면서 그렇죠. 감독도 공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 감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새 감독으로 세르게이 보스트리코프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세르게이 보스트리코프가 누구냐? 그렇죠. 이거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실 수 있죠. 2019-2020 시즌까지 2년 동안 사할린의 감독을 맡았던 바로 그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전입니다. 완전 어마어마한 영전이죠. 야, 이거는 굉장히 아시아리그 팬분들에게도 솔깃한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이 보스트리코프 감독 선임했다라는 게 공식으로 떴을 때 이게 진짜인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예전부터 사실 사할린이 어느 정도는 좀 아드미랄이랑은 연계가 조금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선수 교류가 있었죠. 선수 교류도 네. 있었고요. 네. 그때는 진짜 로고까지 이제 사할린이 아드미랄스럽게 바꾸면서 네. 한 시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스트리코프 선수래 감독이 아드미랄 감독으로 갈 줄은 진짜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보스트리코프 감독이 사할린에서의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첫 시즌에 사할린의 첫 아시아리그 플레이오프 우승을 이끌었고 그렇죠. 두 번째 시즌에는 첫 정규리그 우승에 사실상 공동 우승이죠. 뭐 안양할라와 이제 마지막에 코로나로 파이널이 취소되는 바람에 공동 우승 처리가 됐긴 했지만 뭐 그래도 통합 우승이에요. 그렇죠. 네. 2년 동안 우승 3번. 네. 대단한 실적을 남겼고 그리고 VHL에서도 뭐 어쨌든 지도력을 보여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보스트리코프 감독을 앉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수 수급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듣기로는 사할린이래. 아드미랄이 빚이 한 8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빚. 네. 뭐 경영적으로 좋은 구단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좀 그런 네.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선수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여차하면은 좀 많이 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진이 일단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되면 KHL 살아가는 게 진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스트리코프의 지도를 KHL에서 이렇게 보여줄지. 근데 기본적으로 수비 체계라 같은 부분은 잘 짜는 감독이기 때문에 뭐 좀 전력이 약한 팀 감독으로 나쁜 후보는 아니었어요. 예. 자, 뭐 글쎄요. 보스트리코프 감독이 이렇게 아드미랄 감독으로 가면 사할린에서 뛰던 러시아 선수들 상당히 많은데 그 선수들 중에 또 일부가
아드미랄로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드는 지금 상황인데요. 뭐 그 부분도 한번 결과를 지켜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좀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이제 그 줄을 이용해서 트라이 한번 보러 올래? 이럴 수 있겠죠. 뭐 감독이 총애하던 선수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사할린 내에서. 예, 근데 뭐 사실은 그런 선수를 마저 지금 이제 뭐 작년에 뛰는 리그 같은 부분을 보면은 조금은 뭐 벨라루스 막 이런 데가 카자흐스탄이 그 리그에 가고 뭐 이런 부분 선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스타르체프 선수는 카자흐 리그에 작년에 뛰었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면은 뭐 그래봤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클림축 스타르체프 다음에 코네프 정도가 아닐까요? 네. 진짜 그때라면 자체필기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부름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에는 트라이아웃에 합격할 확률이 그게 크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추후 아드미랄의 선수단 구성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컨퍼런스 파이널 플레이오프 3라운드 최종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체스카 모스크바 대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리즈가 먼저 끝났어요. 체스카 모스크바가 1, 2, 3차전 모두 승리하면서 3승 무패로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죠. 4차전부터 보겠습니다. 4차전 스코어 3대1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시리즈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린든베이 선수의 선제골 시작으로 해서 말테 스트렌발 선수의 추가골 리드를 잡았고요. 뭐 샤르노프 선수의 골로 체스카가 추격을 했지만 마지막 엠티네 골 추가가 되면서 3대1 승리 스카였습니다. 스카의 마그누스 헬베리 선수가 11세이브 1실점 승리 기록을 했고요. 스웨덴 공격수 말테 스트렌발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1골 1도움 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첫 골이었어요. 바실리 포드콜진 선수도 1골 2도움 팀의 3골에 모두 관여했던 4차전 스카였습니다. 5차전에서는 연장 승부가 이어졌는데 3대2로 스카가 연장승을 가져갔어요. 체스카가 막심 마민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갔던 경기였는데 스카가 이 피리어드에 2분 23초 간격으로 바실리 포드콜진, 키릴 마른체코 선수의 연속골 터지면서 역전을 했고요. 하지만 3피리어드에 브랜던 라입식 선수의 골로 체스카가 동점을 만들었는데 3차 연장까지 갔어요. 이 경기가. 3차 연장 후반에 바실리 포드콜진 선수의 골든골이 나오면서 결국 스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체스카가 경기에서 리드를 하고 있다가 역전을 허용한 건 이번 플레이오프 16경기 만에 이 경기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스카의 마그누스 헬벨이 체스카의 라르스 요한손 뭐 변함없이 긴 시간 동안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요한손 선수는 37세이브 3실점 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16경기 만에 처음으로 3실점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아무튼 네. 어쨌든 뭐 바실리 포드콜진 선수가 또 2피리어드 동점골 3차 연장 골든골 2골 뭐 아주 중요한 2골로 팀 탈락 위기에서 구해냈고요. 양팀의 5차전 3차 연장 113분 51초의 경기를 펼쳤는데 이게 KHL 역대 최장 시간 경기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참고로 KHL 역대 최장 시간 경기 1위는 2018년에 체스카와 요케리트의 경기 5차 연장까지 갔었는데 142분 9초 이게 지금 1위로 남아있네요. 뭐 얼마 안 된 경기예요. 2018년이면. 그리고 6차전에 결국 시리즈 끝났습니다. 6차전 체스카가 막심 잘르노프 선수의 선제골 5분 정도 뒤에 막심 소르킨 선수의 골로 2대0 리드를 잡았는데 그 체스카의 장기죠. 지키기 2대0 스코어 그대로 쭉 이어가면서 6차전을 체스카가 잡았습니다. 체스카 라르스 요한손 선수 29세이브 셧아웃을 했고요. 막심 샤르노프 선수가 선제 결승골 기록했는데 이번 시리즈 6경기 모두 포인트 6경기에 5골 1도움 6포인트 2, 3, 6차전 3경기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체스카 모스크바가 시리즈적 4승 2패 결국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꺾고 서부 컨퍼런스 우승 차지했고요. 가가린컵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순위에 맞는 결과가 나왔죠. 사실 스카 2번 시드긴 해도 실질적으로 4번 시드였잖아요. 노래 로코랑 디나모가 더 위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1, 2, 3경기에 3연패 흐름을 못 바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헬베리의 경기력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경솔했던 결국 3호 스카의 기용이. 골리는 헬베리로 가는 게 맞았다. 처음부터 그냥 쭉 갔었어야 돼요. 그 1차전에 그렇게 무너졌어도 2차전에 그냥 투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3차전 경기 결과가 전 안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전부터 헬베리가 78세이브 5실점을 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진짜 잘했습니다. 2라운드 경기를 그냥 그대로 재현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기용술 같은 부분에서 시리즈 패배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스트렌발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쭉 들어가면서 FTD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마크의 혼동을 이루는 체스케 좀 빈틈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좀 식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3대0으로 지고 있었던 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를 따라잡은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뭐 1, 2라운드에 보여줬던 그 강점이 그냥 그대로 나오죠. 완벽한 수비력, 1라인. 요거 강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플레이오프 내내 그냥 뭐 성공을 이끌었던 요 강점이 잘 먹혔고요. 스카를 상대로 먹혔다. 사실 요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로코, 스카 이런 네. 팀을 상대로 먹겠다는 부분. 체스카가 정규리그 때도 뭐 경기당 평균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었고 2.05 전체 1위였는데 지금 이번 플레이오프 총 17경기 경기당 평균 실점이 1.24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수비가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더 견고해진 느낌이 있어요. 아주 네. 단단하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오클로포 5포인트, 샬롯 6포인트, 마민 4포인트. 뭐 1라인을 1라인 다운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선수진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스카를 6경기에서 7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은 이 수비력. 이거를 뚫어낼 팀이 얼마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이길 팀이 이겼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는 체스카가 또 좋은 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경기 때마다 라인업 변경이 가장 적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뭐 외국인 공격수 쪽에서 마리오 캠페냐, 브랜던 라입시기냐 이 선택의 문제. 뭐 요 정도만 지금 바꿔왔고 사실상 그 정도죠. 그 나머지 포지션 뭐 나머지 선수들 부상도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고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전력의 안정성 이런 것도 이 팀이 지금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압도적이죠.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뭐 라르스 요한손 선수는 이번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도 변함없이 탄탄하게 좋은 기량을 보여줬고요. 자, 체스카 모스크바가 먼저 컵 파이널에 올라갔고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이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아크바르스 카잔 대 아반가르트 옴스크의 시리즈였습니다. 3차전까지 모두 원정팀이 승리를 하면서 2승 1패로 아반가르트가 앞선 상황에서 지난 한 주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4차전 아크바르스 카잔의 2대1 한 골차 승리였습니다. 미하일 글로프 선수의 선제골, 3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스타니슬라프 갈리에프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2대0 앞서갔고요. 아반가르트가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파워플레이 골로 한 골 추격했는데 추격이 너무 늦었죠. 아크바르스가 승리했습니다. 팀으로 빌랄로프 선수가 31세이브 1실점 승리. 역시 골문을 잘 지켜줬고요. 5차전으로 넘어간 승부. 5차전의 연장 경기했습니다. 1피리어드에 아반가르트 세면 치스차코프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는데 뒤지고 있던 아크바르스가 3피리어드 후반에 3분 24초 간격으로 드미트리 보론코프 선수의 두 골이 터지면서 2대1 역전을 합니다. 아크바르스가 거의 이기는 경기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반가르트가 엠티넷 상황에서 3피리어드 종료 58초를 남기고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2대2가 되면서 연장으로 들어가는데 연장 1분 52초 만에 레이디 부시의 선수의 골든골이 터지면서 아반가르트가 극적인 막판 뒤집기 재역전승을 연출했습니다. 3대2로 연장승을 거둔 아반가르트였어요. 아반가르트의 시몬 후르베치 선수가 31세이브 2실점 승리 좋은 활약 보여줬고요.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가 귀중한 3피리어드 막판 동점골 포함해서 1골 1도움 활약이었습니다. 아반가르트의 19살 신인 수비수죠. 세미언 치스티아코프 선수가 선제골로 플레이오프 첫 골. 정규리그에서도 한 골밖에 없었던 선수가 또 뜬금포죠. 좋은 골을 터뜨려줬고요. 아반가르트는 공격수 안드레이 스타스 선수가 이번 시리즈 첫 출장을 했던 5차전이었습니다. 6차전으로 넘어갔습니다. 6차전 다시 아크바르스 카잔이 반격을 했는데 0대0 쭉 가다가 3피리어드에 키릴 페트로프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또 엠티넷 골까지 키릴 페트로프 선수가 넣으면서 2대0으로 아크바르스가 승리를 하면서 3승 3패 균형을 맞췄습니다. 팀으로 빌랄로프 18세이브 셧아웃 승리를 기록했던 경기였고요. 아크바르스의 키릴 페트로프 선수가 이날 생일이었는데 자신의 생일에 선제 결승골 포함해서 2골 활약을 해줬어요. 아반가르트의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는 KHL 통산 400경기 출장 기록했고요. 아크바르스의 다니스 자리포프 선수는 플레이오프 통산 150경기 출장 기록이 됐습니다. 아크바르스는 나이질 도우즈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 첫 결장을
하기도 했었던 6차전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지막 7차전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뜨거운 승부였어요. 역전의 재역전이 펼쳐졌는데 1피리어드 중반에 아반가르트 키릴 세미노프 선수의 선제골, 하지만 2분 뒤에 아크바르스 드미트리 보론코프 선수의 동점골 1대1이 됐고요. 1피리어드 끝나기 직전에 아반가르트 올리베르 카스키 선수의 골로 2대1 아반가르트가 리드를 잡습니다. 하지만 2피리어드에 아크바르스, 알베르트 야룰린 그리고 아르티움 갈리모프 선수의 골이 연달아 터지면서 3대2로 아크바르스가 역전을 했는데 3피리어드 중반에 아반가르트가 빌레 포카 선수의 골로 3대3 다시 동점을 만들었고요. 연장 들어가서 3분 7초 만에 다시 한번 올리베르 카스키 선수의 골든골이 나오면서 아반가르트가 최종 스코어 4대3으로 연장승 재역전승을 거두고 이번 시리즈 승자가 됐습니다. 아반가르트 시몬 후르베츠 선수가 역시 골문을 지켰던 경기였고요. 아방가르트 빌레포카 선수는 3피리어드 동점골 터뜨려줬고 올리베르 카스키 선수가 연장 결승골 포함해서 2골, 외국인 수비수 2명이 결정적인 3골을 합작했던 아반가르트였습니다. 아크바르스는 드미트리 보론코프 선수가 1골 2도움 3골 다 관여를 하면서 활약을 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네요. 아반가르트 홈스크가 4승 3패로 아크바르스 카잔을 꺾고 동부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하면서 가가린컵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득점 전 양상으로 치닫는 대부분의 지금 경기가 그랬었어요. 네. 근데 아크바르스가 참 크바르탈로프 엔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방가르트 득점원을 잘 틀어 막으면서 경기 자체는 거의 다 잘 풀었거든요. 근데 뭐 요소마다 적소에 좀 득점을 만드는 아방가르트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두는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시리즈가 전부 원정팀이 다 이겼죠. 1차전부터 7차전까지 7경기 다 원정팀이 이겼어요. 예. 이게 KHL 13년 역사상 예. 플레이오프의 하나의 시리즈에서 원정팀이 6승을 한 것도 최초 일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6경기까지 원정팀이 다 이긴 거 최초고 뭐 지금도 당연히 최초가 됐죠. 7경기 이런 보기 드문 결과가. 그렇죠. 사실 그만큼 이 두 팀이 그냥 호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력 자체로. 네. 근데 지금 요소에서 참 안타까운데 아크바르스는 결과적으로 치명적이었죠. 2번 역전패 당한 거예요. 5차전, 7차전. 예.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체스카한테는 보기 힘든 장면이죠.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페어트 경기 2경기도 사실 잘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진짜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당탕탕 골이 3골이 들어가고 내용에 비해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진짜 아크바르스. 최악이죠. 그래서 크바르탈로프 엔딩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맨날 뭔가 잘 되다가 마지막에 이 코를 빠뜨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크바르탈로프 하키는. 그런 게 안타까운데 이번 카잔에서 그대로 나오게 됐고 실점 장면에서 참 운이 안 따르면서 이거 진짜 오늘은 운이 없어서 진 거였거든요. 근데 어쩔 수 있습니까? 7차전인데 운이 없어서 저도 끝난 건데 네. 이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아크바르스 잘하고 졌기 때문에. 그래서 네. 팬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끝나니까. 홈에서 7차전 패배가 얼마나 팬들로서는 가슴이 아팠을까요? 게다가 또 오랜만에 보잖아요. 작년에는 보지도 못했고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었고 아방가르트는 다양한 스타 선수들이 결국 좀 기여해야 될 때 기여한 것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두턴 선수진으로 좀 유명한 팀이잖아요. 근데 뭐 스타 선수들 뭐 기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많았고 뭐 부쉐, 나이트, 그다음 외국인 자원들 부터 시작을 해서 코발축구도 뭐 극적인 동점골 넣어주고 전반적으로 1라인 그렇게 썩 좋은 활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요소에서 뭐 제르노프도 뭐 필요할 때 골을 넣어주고 그리고 수비수들의 결정적인 골들도 많았고요. 어제 이번 경기는 시리즈는. 한 골 빼고 다 수비수가 넣었죠. 네. 카스키 2골에 그다음 포카 1골 네, 이런 그 전에 외국인 3차전까지도 수비수들이 또 중요한 골을 그렇죠. 넣었었고. 예, 수비들의 공격 이제 가담 같은 부분이 활발한 팀이거든요. 아방가르트는 베레글라조프라든지 뭐 샤립자모프도 공격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크바르스는 반면에 외국인 자원이 코르미에 빼고는 그렇게 괜찮았던 자원이 없었습니다. 스테판 다코스타가 에이스인데 지금 뭐 2라운드 때 입은 부상 여파였을까요? 예. 지금 이번 시리즈에는 3경기 결장 4경기 나와서 0포인트예요. 0포인트였죠. 그리고 도즈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죠. 그다음에 비크스트란드도 빠졌었죠. 비크스트란드, 페소넨이 3차전 이후에 다 예, 결정했어요. 페소네는 부상이었죠. 네. 그리고 외국인 자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 예.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났죠. 근데 뭐 아방가르트는 진짜 요소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자원들이 다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틀리 감독이 지금까지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동부에서 출리긴 감독 말고는 다 이겼습니다. 출리긴 감독만이 하틀리를 잡아냈어요.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자, 바파틀리 아반가르트 이 감독이 굉장히 KHL 단기전에서는 매우 강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괜히 이어지고 뭐 있네요.
옛날에 이제 스탠리컵 우승했던 감독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여러모로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하틀리 감독이 올해는 또 체스카를 만나게 되는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가가린컵 파이널 대진이 결정됐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 4월 18일 일요일, 뭐 한국 시각 역시 4월 18일 일요일 밤부터 파이널 시작이 되는데요. 체스카 모스크바 대 아반가르트 옴스크의 이번 파이널이 성사됐습니다. 2018-2019 시즌에 파이널에서 만났던 두 팀이 2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는데 당시에는 체스카 모스크바가 4연승 수입으로 구단 최초의 가가린컵 우승을 차지했었죠. 아방가르트 옴스크가 이제 구단 첫 컵 우승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는데 또 상대가 체스카가 됐어요. 서력을 할 것인지 역사는 재현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올 시즌 상대 전적은 2전 2정규승으로 체스카가 우세했습니다. 네. 뭐 양팀 지금 수비수 쪽에 좀 부상 자원이 있죠. 체스카는 드미트리 사무르코프, 아반가르트는 막심 추디노프와 알렉세이 예멜린 이런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파이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뷰라면 프리뷰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결승전과 사실 지금의 그렇다면 체스카의 우승을 예. 예상하시네요. 뭐 못해 4대2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어. 아방가르트가 지금 경기력으로는 체스카를 절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뭔가 믿을 만한 1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이제 수비 자원이라든지 적소의 득점 같은 거는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 7차전에서 보여줬던 그 아크바르스와의 경기력이 나온다고 하면은요. 진짜 쉽게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쉽게. 네. 그 체스카 쪽으로 분위기 넘어갈 가능성이. 체스카의 이제 수비력을 뚫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흐르베츠도 요한손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쓸 수 있냐라고 하면 그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체스카 2연패가 거의 확실시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스카로서는 이제 지난 시즌은 플레이오프 2라운드 이후에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우승 도전을 할 수가 없었고 이번에 우승을 한다면 2시즌 연속 그렇죠. 가가린컵 우승이 될 텐데 지금 뭐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긴 하네요. 전력도 전력이고 현재까지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경기력을 양팀 모두 봤을 때 체스카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방가르트 옴스크가 과연 이 체스카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는 제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포인트죠. 일단 체스카를 골을 상대로 몇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있을까? 것인가? 근데 그러다가 우당탕탕 역습 얻어맞고 2대0 된다? 그럼 못 이기거든요. 체스카를. 네. 그렇습니다. 가가린컵 파이널 최종 결과만이 남아있는 KHL 이번 시즌인데요. 동부 파이널이 7차전까지 가면서 또 7차전이 정말 연장까지 역전의 재역전 재밌게 흘러가는데 이 파이널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글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 저희가 다음 회에 한번 중간 시리즈 중간 점검의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68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269회 다시 뭐 NHL과 KHL 소식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비하인더넷 검색하시면 되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즐기실 분들은 유튜브와 네이버 TV 온더스포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온더스포츠 검색하시면 여러 창구를 통해서 의견 주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후원 등등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268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